사실은 이제 배당 투자는 롱텀으로 보면 확실히 이제 지수나 성장주 대비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주가가 오른다고 생각하면 사실 배당 투자를 하면 안 되죠. 뭐 지수나 성장주 훨씬 좋은데.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오늘은 매일 주식창 보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이 매달 계좌에 꽂히는 배당과 안정적인 현금 흐름으로 비로소 이 투자의 안정을, 평온을 찾아주는 평온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배당 투자 전문 작가 겸 네이버 경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 평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또 소개글을 봤는데 순자산 기준으로 대한민국 투자자 상위 1%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현재 순자산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부동산을 포함해서 40억은 충분히 넘는 것 같습니다. 40억. 아, 그럼 상위 프로는 얼마예요? 그러면? 1%가 대충 한 40억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제 5% 이제 뭐 채권을 사놨다라고 하면은 연 네. 2억씩 들어오는 삶인 거잖아요. 그렇긴 한데 아무래도 네. 부동산은 네. 현금 흐름은 좀 약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부동산 외의 자산 포트폴리오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나뉘어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제 대부분이 부동산이긴 한데 주식은 10억을 좀 넘게 가지고 있습니다. 15억. 아니 10억이요. 아, 10억. 네네. 네. 그럼 주식은 뭐 미국 주식, 국내 주식 어떤 비중으로 하고 계세요? 해외 직투 비중은 한 80% 정도 되고요. 연금저축계좌하고 IRP에서 한 20% 정도를 하는데 IRP 이런 쪽에도 국내 상장 해외 ETF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수하게 국내 것만 있고 이렇게 합쳐보면은 한 90%가 미국이고 한 10%가 국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유가 있으세요? 좀 미국 비중을 좀 많이 실어 넣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제가 자산이 네. 좀 부동산에 많이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부동산 원화 자산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까지 국내 주식을 하면 통화가 다 원화 하나로만 돼 있기 때문에 네. 부동산은 어쩔 수 없이 원화로 가야 되지만은 주식만큼은 달러 베이스로 가서 달러와 원화 이렇게 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미국 주식 직투 비중을 좀 늘리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이유는 다양하지만 네. 이렇게 빠르게 자산을 불린 분들 중에 국내 부동산 그리고 미국 주식 조합으로 네. 이렇게 많이들 꾸리시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이제 네. 맨 처음에는 이제 주식으로 좀 잔잔바리로 투자하다가 주식에서 좀 이제 국내 주식 그때는 국내 주식으로 좀 했는데 좀 자주 벌게 됐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부동산 투자할 때 국내 주식에 번 돈을 부동산에 넣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아무래도 빚이 많으니까 그 안정화 시킨 다음에 다시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그래서 국내 주식, 국내 부동산, 미국 주식 이런 식으로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작가님의 첫 투자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이 네. 책의 도입을 보니까 시급 310원으로 시작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어떻게 주식 투자를 시작하게 되셨을까요? 제가 이제 공고를 나왔었거든요. 좀 그때 네. 굉장히 가정 형편이 안 좋아서 제가 장남이었기 때문에 빨리 돈을 벌여야 했기 때문에 이제 공장에 가서 현장직으로 했는데 이게 도저히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4년제 대학에 4년 장학생으로 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기업에 취업해서 에버리로 쭉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테크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할 수 있는 게 주식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주식 공부해서 주식 자격증도 2개 따고 그럴 정도 열심히 공부해서 주식 투자하고 그 돈으로 불려서 부동산에 넣고 그럼 다시 미국 주식으로 가는 이런 프로세스를 밟으면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40억이 넘는 자산이 모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산을 이렇게 구조로 부동산과 주식을 두 축으로 불려 나가는 거군요. 네. 이렇게. 시급이 310원이면 언제쯤 그러니까 이게 와 충분히 1984년 네. 5년 그 무렵이었어요. 이때면 짜장면 가격이 그냥 그때 제가 이제 한 2년 정도 있다가 대학을 갔는데 그때 대학 등록금이 한 학기 50만 원 정도? 그때 그렇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이 작가님 블로그를 봤는데 네. 재밌는 창작시를 발견했어요. 이게 윤동주 시인의 그 별에는 밤을 약간 네. 바꾸려가지고 네. 주식 투자의 상한가 해는 밤. 네. 근데 제가 이걸 읽고 너무 동질감이 되는 거예요. 아. 작가님도 이렇게 주식 투자가 사실 어렵잖아요. 네, 주식 네. 투자를 돈을 번다는 게. 네, 네. 그래서 이런 별에는 밤이 많으셨는지. 맨 처음에 할 때는 저도 처음에는 이제 동전주 이런 것들이 코스닥에 있는 것들이 네. 빠르게 오를 것 같아서 그걸 많이 건드렸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주식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고 나서 아 이거 동전주 이런 건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하고 나서는 저는 이제 대부분 코스피 50개
또 현대차, 삼성전자, 뭐 SK텔레콤, 그다음에 HD중공업, 그때 현대중공업 같은 것 같은데 그런 종목 위주로만 네. 했거든요. 거의 코스피 50이 안에 드는 종목으로만 했지. 그게 주식 투자로 돈을 잃지 않았던 비결 중에 하나가 아닌가 대형주. 싶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길로 배당의 길을 시작하게 되셨을까요? 제가 이제 2018년에 그 전에 계속 이제 사팔해서 이제 그걸로 여러 가지 돈을 벌면은 용돈도 쓰고 뭐 차도 사는데 보태고 가족들 계좌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했었는데 네. 2018년에 이제 제가 삼성전기를 그때 16만 원에 딱 그때 고점에 샀어요. 네. 1000만 원을 샀는데 이제 뭐 8만 원까지 반토막이 나는 중간에 계속 물을 타다 보니까 오. 어느덧 200주가 되고 300주가 되고 오. 이렇게 갔다가 아무튼 16만 원을 사가지고 뭐 한 11만 원인가 10만 원까지 평단을 낮출 정도로 네. 계속 물타기를 했어요. 너는 내가 절대 손해보고 안 팔겠다. 네. 그러다가 이제 2020년 3월 그 무렵에 좀씩 14만 원대에서 좀씩 좀 팔기 시작하고 코로나 때 한번 이제 크게 손절하고 아차 싶어서 다시 쫓아가서 사서 그 후에 꽤 많이 이제 벌었죠. 그래서 그 돈이 2021년에 하필 또 운 좋게 미장으로 전부 다 옮겼어요. 그래서 미장 투자를 그때부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미장에 배당 투자를 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됐죠. 그러니까 한 8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500만 원 만드는데. 500만 원이 현금 흐름 500만 원 네, 말씀하시는 월 거죠? 한 500만 원. 근데 8년 만에 만든 거는 엄청 빠른 거잖아요. 우와. 근데 그 8년 동안에 이제 이론도 빼쓰지 않았거든요. 계좌에서 계속 계좌에 넣기만 했고 배당 나오면 재투자하고 돈 생기면 계속 네. 사고 이랬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에서 나오는 월세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그게 도움은 된 것 같아요. 주식을 조금 더 많이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매달 500만 원이 배당 나온다는 게 ETF로 나오는 거예요? ETF도 주식으로? 있고 네. 그 뭐 성장주에도 뭐 마소나 네. 애플, 네. 알파벳도 뭐 미비하지만 좀 주지 않습니까? TSMC도 네. 마찬가지고 뭐 성장주에 나오는 배당 ETF, 배당주에 나오는 거 다 합쳐서 그러면 그럼 배당 수익률이 아주 높은 편은 아니네요. 한 세정 기준으로 5%, 6%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작가님에게 가장 큰 수익을 얻어준 종목은 뭐였을까요? 이게 주식 관련된 이야기는 사실은 가장 네. 큰 수익을 올려준 거는 서울 부동산이었고요. 아, 그럼 부동산 얘기 잠깐 해볼까요? 괜찮아요, 어쨌든. 어. 네, 네. 그리고 네. 2021년부터 그 전에 이제 샀던 아까 삼성전기나 네. 현대자동차, 그다음에 삼성전자 이것들을 그때 좀 낮은 가격에 사서 좀 팔고 했던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안 팔고 계속 들고 있지만 뭐 애플, 아마존, 알파벳, TSMC 이런 종목들이 꾸준히 지금도 계속 들고 있거든요. 안 팔고 그러니까 평가이익 측면에서 이런 종목들이 도움이 됐죠. 어쨌든 차익을 주는 그 투자도 있지만 이렇게 꾸준히 현금으로 주는 투자도 있잖아요. 네. 지금 그쪽으로 하면은 어때요? 좀 장점이 어떤 게 있다라 좀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저는 이제 한 35%는 성장주고 한 65%는 배당하고 채권인데 이렇게 배당과 채권은 주가가 하락할 때 걔들도 빠지긴 하지만 하락폭이 적거든요. 그리고 이제 배당이 나오고 또 이제 성장주는 치고 나갈 때는 S&P 500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를 때 시장보다 조금 더 오르고 포트폴리오 전체로 빠질 때는 시장보다 좀 적게 빠지는 요게 쭉 쌓이니까 한 5% 정도 배당 받으면서 S&P 500을 이기는 투자도 가능하다는 거를 제가 매달 한 번씩 블로그에 공개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제가 이걸 좀 네. 백데이터를 설명을 드리면 슈드 있지 않습니까? 네. 슈드하고 나스닥 100 투자하는 QQQ, 그다음에 종합채권 BND라는 이제 종합채권, 중기 종합채권이에요. 요 세 개, 슈드 60%, QQQ 30%, BND 10% 하면은 배당과 채권이 70%, 성장 30% 포트폴리오가 나오고 요 세 개를 이제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 돌려보면 S&P 500보다 더 잘 나옵니다. 그 배당주 투자해도 네. 충분히 S&P 500 이기면서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또 제가 직접 네. 보여주는, 저는 이제 성장주를 조금 높여서 한 35% 정도 하고 배당은 한 65%. 그거보다 조금 높은데 그렇게 해도 S&P 500보다 덜 떨어지고 또 그다음 배당이 5%가 나오니까 이렇게 합치면은 토탈 리턴에서 S&P 500 작년 올해도 계속 한 7% 이상은 꾸준하게 이기면서 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밸런스를 되게 중요시 여기네요. 네. 예, 이제 어쨌든 수익도 내면서도 배당도 되는. 왜냐면 배당만 너무 하면 사람 입장에서는 주가 성장이나 이런 게 안
안 나올 수도 네. 있는 건데 차익 실현과 이거 두 가지 같이 가져가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럼 배당 투자도 주로 배당 성장형 위주로 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배당주를 고를 때 이제 기본은 이제 크게 세 가지를 보거든요. 첫 번째는 그 회사가 튼튼한지, 그 다음에 적어도 한 연 4%, 5% 이상은 배당 성장을 하는지, 그리고 한 3% 이상 배당을 꾸준하게 주는지, 이 세 가지 기준으로 배당주를 고르고요. ETF도 마찬가지로 그 세 가지 기준으로 고릅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 배당금으로 이제 생활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커버드 콜을 좀 섞어서 하면은 저는 지금 포트폴리오에서 한 5%, 6% 사이 왔다 갔다 하는 배당 포트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2부에서 구체적인 뭐 포트폴리오나 이런 종목을 알아볼 텐데 네. 2부에 앞서서 배당 투자를 꼭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이제 배당 투자는 롱텀으로 보면 확실히 이제 지수나 성장주 대비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주가가 오른다고 생각하면 사실 배당 투자를 하면 안 되죠. 뭐 지수나 성장주 훨씬 좋은데.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2023년, 25년 상승장에서는 성장주가 훨씬 좋았지만 26년 들어서 지금 성장주가 헤맬 때 슈드나 배당 ETF 훨씬 지금 나스닥하고 S&P 500을 아웃퍼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라는 건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고 그럴 때를 대비해서 배당주가 이제 하방을 지지해주기 때문에 전체 포트폴리오 변동성을 좀 잡아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질 때 좀 적게 떨어지고 오를 때는 성장주가 조금 오르기 때문에 그 미세한 차이들이 꾸준하게 S&P 500을 이기면서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주를 포트에 담아야 되는 거는 언제 올지 모르는 하락장에서 변동성도 줄여주고 또 거기서 나오는 배당금으로 재투자가 가능하거든요. 그 두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배당주를 꾸준하게 같이 투자하는 게 제가 이렇게 한 6년 해보니까 이 방법이 괜찮더라고요. 그러면 이 성장주 투자도 하고 계신다고 네. 했는데 성장주를 고르는 선별법이 있을까요? 뭐 대형주 안에서도 뭐 제 기준이긴 하지만 네. 이 회사가 적어도 한 10년 이상은 주도주가 될 것 같다. 그런 종목 위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좀 AI가 앞으로 10년, 20년 갈 거라고 보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아마존, 알파벳, 그다음에 반도체 TSMC 요 종목을 하고 나머지 두 개는 이제 중소형주인데 그 디지털 플랫폼, 디지털 금융 플랫폼이 저는 이제 제 기준이지만 이더리움 베이스로 좀 확장될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더리움 관련된 비트마인하고 현재 이제 토큰화가 또 앞으로 금융의 대세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토큰에서 앞서 있는 로빈훗 두 개는 이제 큰 비중으로 안 하고 투자를 해서 이렇게 시대를 주도하는 종목 한 6개, 나머지 한 2개 정도는 혹시 모르는 그래서 뭐 한 4%, 5% 정도 해서 성장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보통 배당주 얘기하시는 분들은 배당만 얘기하거든요. 네. 수비수만 얘기 쫙 하는데 이제 비트마인 네, 네. 로빈도 들으면서 다양하게 공격수가 있네. 네. 예. 그 네. 포트폴리오 짤 때는 이제 공격수도 있어야 되고 어. 미드필드도 있어야 되고 네. 수비수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주요 공격수는 M7에 가까운 종목들이 주요 공격수고 로빈훗이나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이제 좌우 측면을 공격하는 대신에 이제 큰 비중은 싫지 않고 네. 꾸준히 한 앞으로 한 5년, 10년 보고 뭐 망해도 어쩔 수 없다 이런 기분으로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또 미국 주식이 네. 침체기가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네.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그런 얘기는 100년 전에도 있었고 10년 전에도 있었고 네. 3년 전에도 있었고 얼마 전에 뭐 관세 작년에 난리 네. 났고 그다음에 뭐 미국이 재정 위기로 뭐 망한다는 얘기는 50년 전에도 사실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뭐 앞으로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미국이 망하면 어차피 전 세계가 다 망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가 생각하면 투자하기는 어려울 네. 것 같습니다. 그냥 현재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꾸준하게 미국 주식 모아가고 일부 국장에 분산 투자하면서 배당 받고 그걸로 재투자하면서 하는 정도지 너무 큰 거대 메가 변수를 제가 어떻게 그것까지 다 통제하면서 투자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대신에 이 포트폴리오로 짜놨기 때문에 네. 내가 알 수 없는 변수들이지만 혹시라도 다가온다 하더라도 남보다 훨씬 덜 다치는 네. 이 포트폴리오 구성해 놓으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 또 배당이 또 이제 큰 위기가 닥치면 배당이 좀 빠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뭐 생활하고 배당 재투자하는 데는 충분히 문제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냥 뭐 오면 얻어맞을 각오로 그냥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금융자산으로 한 달에 월 500 들어오고 네. 그거 뭐 부동산으로도 월 네. 얼마 총 얼마 정도의 이게 뭐 월수비 들어오시는 거예요, 대략? 웬만한 대기업 부장보다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많이 받을 수 이게 있는 그냥 거죠. 해본 적이 없지. 근데 현재 지금 은퇴를 네, 하신 네. 거죠? 네, 네. 은퇴를 하셔도 되는 그런. 네, 뭐 이제 야. 먹고 사는 문제는 그러니까 증시가 얼만큼 움직이는 이 롤링에 내 월 현금 흐름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거의 받지 않고 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관점으로 가면 되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이게 또 네. 주식 배당금만 있는 게 아니고 네. 또 월세도 있고 또 연금도 네. 있고 뭐 하니까 어느 한쪽이 세계가 동시에 망가지는 경우는 이제 거의 지구가 멸망할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않고 뭐 증시만 망가졌을 때도 어떻게든 네.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시황에 따라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성장주와 배당주의 비중이 어떻게 돼요? 저는 이제 성장주 35%, 음. 배당주 65%, 거기 배당에는 채권을 포함해서 네.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비율은 어떤 시장 변화가 와도 계속 리밸런싱을 하면서 맞춰 나가시는 건가요? 근데 이제 리밸런싱 하면 대부분 이제 많이 올라간 걸 팔아서 적게 올라가는 거를 사는 그런 리밸런싱 말씀하시는데 저는 약간 특이한 리밸런싱을 했었습니다. 오. 왜냐면은 성장주가 36%가 되면 주로 이제 배당주를 좀 집중적으로 사서 성장주 포션을 낮추고 저는 매수를 해가지고 비중을 조절했거든요. 아. 매도하는 게 아니고 키워나가는 거네요, 네, 점점. 계속 키워나가는 식으로 예를 들면 배당주가 이제 막 67% 8% 갔다는 얘기는 성장주가 많이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때는 가능하면 성장주를 좀 많이 사서 요 기준을 매수로 맞췄었습니다. 앞으로도 가능하면 매도해서 뭐 비중을 이걸 팔아서 이걸 맞추는 방식은 저는 선호하지 않고요. 저는 매도하지 않는 게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사서 리밸런싱을 하는 좀 독특한 방법으로 리밸런싱을 지금까지 해왔었습니다. 책 제목을 무한매수법으로 어, 배당주 그럼. 무한매수법. 맞습니다. 근데 네. 보통 이제 매도를 해야 자금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럼 그 자금은 배당금에서 충당을 하는 건가요? 그전에는 이제 월급이 있었으니까 아. 월급에서 계속 샀고 계속 넣으셨구나. 네. 지금 앞으로는 이제 뭐 배당금에서도 그런 식으로 리밸런싱을 계속 할 겁니다. 배당금 찾았어도 그걸 다 100% 찾아쓰지 않아도 되니까 꾸준하게 뭐 이렇게 얼마 정도씩 사서 계속 그런 식으로 리밸런싱을 앞으로도 매도 대신 매수로 리밸런싱 하라는 매도는 그럼 언제? 저도 매도를 하긴 하면 예를 들면은 제가 2021년에 미장 처음 넘어갔어요. QILD라는 유명했죠. 커버드 콜을 네. 샀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정말 신세계였어요. 그때는 배당을 11% 주고 주가도 오르고 배당도 계속 오르더라고요. 21년, 22년 하락장에도 나스닥보다 덜 빠지니까 저 입장에서는 2년 동안 막 미친 듯이 샀어요. 네. 근데 이렇게 상승으로 턴하니까 얘가 상승을 못 따라가더라고요. 그때 이제 커버드 콜의 약점이 이거구나 하고 이제 철저하게 느끼면서 QILD를 정리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아니다 싶으면 이제 정리하는 식으로 리밸런싱을 하는데 원칙은 이렇게 주가가 빠져서 팔지 않는다. 이제 그런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배당주만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 보통 이제 투자 그냥 배당주 쪽 안 하시는 분들은 네. 그냥 사두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서도 굉장히 이게 뭐 비중도 있어야 되고 아까 리밸런싱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기술이 들어간다라는 걸 좀 알게 되는 시간이었는데요. 이 책에 보시면은 더 다양한 노하우들이 들어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